윤석열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선에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의 절반은 기재부, 국토부 등 경제 관련 부처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당내 비판에는 당원에 따라 경선하자고 했습니다. 대만 해역에서 추가 인양된 시신 항구가 한국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를 도운 뒤 추락한 해경 헬기의 인양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개 부처 가운데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했는데 초대 장관 후보자 8명 가운데 절반이 경제 관련 부처여서 새 정부의 역점 분야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언론에 언급이 된 편이었지만 이 원희룡 국토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 깜짝 발탁도 있었고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겠다며 가장 유능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오늘 인선 내용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8명을 일일이 소개하고 국민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1차 장관 후보자 8명은 경제 분야 4명, 비경제 분야 4명입니다. 경제팀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호 의원, 산업부 장관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부 장관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과기정통부 장관의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이 지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엔 이종섭 전 합참차장, 문체부 장관의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현숙 전 의원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지역과 성별 안배 대신 오로지 능력만 보고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로 지명된 9명 중 호남 출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책임 총리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 측은 한덕수 총리 후보가 서명한 장관 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와 또 장관과 또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금주 안에 다른 부처 장관 인선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경제 라인 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새 정부 첫 경제 수장으로 낙점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산적한 경제 현안 중에서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원희룡 전 지사는 젊은 세대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은 지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선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추 후보자는 33년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에서 일했던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필요한 협상력을 갖췄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자율경쟁과 규제철폐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로 꼽히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 반도체 소자 기술을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낙점될 거란 예상을 깨고 국토부 장관에 깜짝 발탁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저격수를 자임했습니다.
시장에선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제주지사를 거쳐 행정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이룬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 라인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자율경쟁과 성장에 중점을 둘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이 발표와 관련해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그동안 당선인 측은 이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다, 깜짝 인선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토부 원희룡 장관 후보자, 또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과기부 이종호 후보자, 또 문체부 박보근 후보자 등은 기존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인선 배경이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이 원 후보자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부하긴 했지만 검사 출신 정치인이란 점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이 원전지사 발탁 배경에 대해 윤 당선인 측에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네. 제일 큰 배경은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장관이 되면 부처의 조직 논리가 끼어들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 출신이 장관으로 가면 오히려 초기 과제인 서울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규제를 뇌프쪽 풀기보다는 경기도의 택지를 개발하고 GTX 등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쏟기 때문에 이런 예산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 공급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집값 해결의 핵심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그런 협조에 있어서도 정치인 출신인 원 후보자가 적임자란 설명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도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복지부 장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 정 후보자와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윤 당선인은 재정과 복지는 차관에게 맡기고 장관은 코로나 등 방역 전문가로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약 일주일 전에야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를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이 애초 거론된 인사들 대신에 이제 느낌이 새로운 인사들이 낙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인사 검증팀이 좀 부담이 됐을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통화한 한 인사검증팀 관계자는 그 갑자기 후보가 바뀌면서 새 인물에 대한 검증에 꼬박 일주일씩을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로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선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총리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대개 부처의 성격은 이런 거고 여기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고. 이 검증 부담 때문에 이 직접 어떤 고사를 한 그런 인사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네, 그 유력했던 후보들 중에 인사청문 등의 그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재들을 내각과 청와대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선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밖에 국방과 또 복지, 문체부와 여가부를 포함한 각 후보자의 출신과 나이 등 여러 특징, 김아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이종섭 전 합참차장은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둔 인사란 분석입니다.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능력,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대구 창궐 당시 경북대병원장으로 국내 최초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의료와 행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또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40년 경력의 기자 출신으로 미국 워싱턴에 방치된 대한제국 공사관을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 당선인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부처가 언제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장관 후보자 8명 중 50대가 3명, 60대가 5명으로 평균 연령이 60.5세, 여성은 1명, 고시 출신은 2명입니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 출신 3명, 고려대와 경북대 각 2명, 육사 1명이었습니다. 인수위와 당선인 특별보좌관, 특별고문 등이 6명으로 인수위 출신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얽혀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심이겠죠.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냈던 바 있는데 이번 만남이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을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당선된 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국민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역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라는. 윤 당선인은 내일 포항과 구미 등을 시작으로 모레 오전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거론하는 당내 비판에는 당헌에 따라 경선을 하자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또 당 지도부 요청으로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후보 경선을 자청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송 전 대표처럼 86세대 정치인인 김민석 의원도 SNS에 문제 후보군을 거르고 신상품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시간이라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서울시장 후보 4인방으로 제안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내 비판에 대해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을 해서 당원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공동선대위원장들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김태흠 의원이 당 지도부와 전략공천 등 어떠한 편의나 특혜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은 바 없다며 당의 후보 경선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 요청에 충남지사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경선을 자청한 겁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 대응에 나섭니다.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가 검수완박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내일 오전 김호수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안건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인데 현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검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면서 현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정점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울산지검과 제주지검도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일선청 차원에서의 대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내부 비판도 거셉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지난 수년간 검찰을 구렁텅이로 만든 장본인들과 중립성 논란으로 부끄러움을 검찰 몫으로 만든 분들이 모이는 어벤져스급 빅매치라고 김호수 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르면 내일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 장관이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대만 해역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우리 선박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추가로 3번째 시신이 발견됐는데 한국인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300톤급 예인선 교토 1호가 사고를 당한 건 지난 7일 오전. 바지선 교토 2호를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견인하던 도중 대만 서쪽에서 18.5헬이 떨어진 해상에서 조난당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1시쯤 대만 펑우현 동남부 지역에서 추가 발견된 시신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교토 1호에 승선했던 한국인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일엔 대만 해역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6명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선원은 모두 3명입니다. 대만 당국은 긴급 수색 구조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급파한 3,000톤급 해양경찰 경비함도 어제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비함 운용 인력을 제외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포함해 구조 가능 인력 11명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교토 2호를 발견했지만 교토 1호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조난당한 선박의 구조를 도운 뒤 추락한 해경 헬기의 인양 작업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동체에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순직한 항공대원 3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과 해군은 추락한 헬기에서 실종된 정비사 차주일 경사의 시신을 수습한 뒤 바로 인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헬기 동체에 와이어를 묶고 크레인을 이용해 해군 광양함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수면까지 헬기 모습이 드러났지만 40분 만에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다시 58m 해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군 등은 헬기 동체 일부가 탈락할 우려 때문에 오늘은 와이어만 연결한 뒤 내일 오전에 인양 작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보다 한 곳을 더 연결, 총 4개의 와이어를 연결할 것이며 국토부는 동체 인양이 완료되면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 3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를 잃은 해경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에 만나가지고 형님 멀리 가시는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 그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해경은 순직한 항공대원 3명에 대해 1계급 진급을 취소했습니다. 해경은 오는 12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장으로 합동 연결식을 엄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포스트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광장 선별진료소. 주말을 감안해도 시민들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질 않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내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고 일부 대상자에 한해 PCR 검사만 실시합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내일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16만 4,481명으로 이틀 연속 10만 명대. 특히 일요일 확진자가 10만 명대인 건 2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는 정부는 다음 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대응 체계를 발표합니다. 격리 기간 단축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낮아질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1종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2급이 될 경우 격리 의무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일상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은 새로운 변이가 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전히 사망자가 300명대 나오고. 정부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방역 완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이 건조한 봄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접수된 산불 신고만 20건이 넘습니다. 지난달 울진 산불에 이어 또다시 대형 산불 피해가 날까 걱정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헬기가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지상에서는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시뻘건 불길에 맞서 싸웁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발생한 충남 서산의 산불은 22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쯤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3채 등 건물 7동이 불에 탔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닐이나 이런 거 소소한 것들,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불을 냈거든요. 가해자 신변 확보는 됐고요. 오늘 낮 1시 10분쯤 경북 군위군 옥녀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7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속 9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길가에 세워놓은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미시령 옛길이 1시간 정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승용차가 제가 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 화천과 경남 산청, 부산 기장 등 전국 20여 곳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치솟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식당이나 캠핑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불판을 쓰는 등 자칫 잘못 사용하면 연료인 부탄가스가 사실상 휴대용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용 버너 안전덮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쳤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 때문에 과열로 폭발한 겁니다. 5명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부탄가스가 터졌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불을 사용한 지 8분 40초 만에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대형 불판이 날아가고 버너도 완전히 부서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과대 불판을 사용했을 때 복사열이 아래로 전달되면서 부탄가스캔이 과열하면서 폭발하는. 캠핑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다닥다닥 붙여 사용하거나 인덕션 위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탄캔이 터지면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파편이 날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가스가 누출되면서 화재도 같이. 지난해 2월에는 광주에서 부탄가스 10개를 차에 실은 채 담배를 피려다 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67건으로 1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장소에서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쌍용차 인수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의향을 밝히기만 해도 해당 기업의 관련 주가가 널뛰기를 하면서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이 있는지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주가 급등락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폭탄 돌리기가 된 쌍용차 인수전에 맞췄습니다. 지난달 말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전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뭐 돈 다 모아놨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참 멘붕 빠지는 거죠. 다시 시작된 쌍용차 인수전에 첫 시동을 건 업체는 쌍방울그룹이었습니다. 회장 지시로 TF까지 꾸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인수 의향서 LOI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G그룹도 쌍용차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수전은 대략 2파전이 됐습니다. 인수 의향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업체 주가는 들썩거렸습니다. 쌍방울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계열사 주가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급락하면서 3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이 사이 쌍방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G그룹도 인수전 참여 발표와 동시에 계열사 주식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주가 급등락을 하자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시장에선 쌍용차 인수전이 테마주 폭탄 돌리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자금력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 참여 의사만 밝히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안 돼갖고 자기네가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죠. 문제는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 대단히 큰 불확실성이 위기의 쌍용차를 살리려는 인수전이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히는 공무원은 최근 몇 년간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할 만큼 인기가 높았는데요. 요즘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확 줄었습니다. 대신 앱 개발자 양성 과정에 청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취업 지형도를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 앞인데 썰렁합니다. 공시생이 몰리는 컵밥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100명이 와서 먹던 게 20-30명만 줄어도 확 줄은 거로 표가 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100대 1에 육박하던 구급 공무원 경쟁률은 올해 29대 1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IT 개발자를 양성하는 이른바 부트캠프는 붐빕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역시 메타버스에서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비 지원을 받으며 IT 분야 직업 교육을 받은 훈련생은 2년 전인 2019년보다 3배로 늘었습니다.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던 조상현 씨도 최근 부팅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연봉이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면은 나도 노력할 만한 의미가 있겠다. 개발자 평균 초봉은 연 3,500만 원 수준이지만 실력만 있으면 연봉 1억 원도 쉽게 넘깁니다. 안정적인 공무원보다 성장하는 분야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나가는 비용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하지 않을까. 네. 지난 2월엔 한 대기업이 부트캠프 출신만 뽑는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 철밥통보다 능력 위주 직장을 선호하는 MZ세대가 취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달라진 취업 환경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 유통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올해 새로 문을 연 편의점의 절반가량이 2030 세대 젊은 점주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2030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신경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2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 대신 지난해 3월 편의점을 창업한 28살 조종현 씨. 조직 생활한다는 게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점포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29살 조시온 씨도 201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인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편의점 3개를 거느린 다점포 점주가 됐습니다. 저랑 맞지 않은 분들을 매일매일 봐야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부딪혀야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사실은 없는 거죠. 전국 편의점 개수가 약 5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20, 30대 점주는 3년 사이 4배나 늘었고 50대 이상 점주는 점차 감소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창업 전 면밀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편의점주가 된다는 것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수익을 많이 만드는 매장이 이제 굉장히 희소하다. 편의점 업계에도 MZ세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셈이지만 취업난 장기화가 몰고 온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피란미를 노린 러시아의 기차역 공격 이후 유럽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무기 지원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무장 병력을 대동한 존슨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 거리를 둘러보고 시민과 만나 인사도 나눕니다. Ви нам дуже потрібні. Всі це знають. It's nice to meet you, and it's been our privilege to help you have a remarkable president, Mr. Zelensky. 존슨 총리는 사전 공개 없이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120대와 대한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차 집단 학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유럽연합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약속했습니다. It will be not as usual a matter of years to form this opinion, but I think a matter of weeks if we work closely together. 폴란드가 10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러시아는 무차별 공격을 계속할 분위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총지휘할 야전사령관을 임명했는데 시리아 내전 당시 민간인 공격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러시아군이 기차역에 쏜 미사일에서는 어린이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외신들은 복수와 조롱의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침묵 깬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처음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가 대전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걸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로 확인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전지검은 우리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이 대표 역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반발을 했지만 이후에 이 대표는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 왔었습니다. 당시 대선이 한창이어서 대응을 자제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세연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밤중에 제보자를 찾아가서 각서를 쓴 사실까지 추가로 폭로하면서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러자 석 달여 만에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연 건데 이런 녹음 파일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고발도 취하고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 텐데 지금 상태로는 대표님이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렇게 실제 들어보면 강용석 변호사 목소리인 것 같네요. 네, 그림도 지금 보셨지만 강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에 강 변호사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1분 7초짜리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당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강 변호사 복당 표결을 하기에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놓고 복당 회유 뒷거래 미수 작전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결국 최고위가 복당을 불허했고 그리고 강 변호사는 사감 때문에 복당이 불허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죠. 이 강 변호사가 이 대표 측 브로커 기자가 한 정치인을 통해서 영상을 삭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복당을 받아주겠다는 뜻을 전해왔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과 기자의 실명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녹취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논란을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 시점에 이 강용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걸까요? 물론 이 강 변호사가 먼저 선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대표는 강 변호사 복당에 본인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내용까지 밝히면서 강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공개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성접대 의혹 해벽을 촉구하는 공식 논평까지 내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도 곤혹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정면 대응을 결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께서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집중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침묵 깬 이준석의 느낌표는 싸움이 맞는 키는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 때 이 대표는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이대남의 표결집을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았었는데요. 이제 한 달 후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게 되는 입장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상황된 조국입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 상황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실세 이런 의미로 이제 전해지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인가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조 전 장관이 지난 7일에 고려대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알려지니까 다음 날 새벽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제 만족하시냐 이렇게 저격을 했죠. 네. 이어 오늘도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윤 당선인이 첫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럴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시청자의 판단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적용하라는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 조 전 장관이 후보 자녀의 생활 기록 부상, 인턴, 체험 활동 기록과 또 상장 증명서를 샅샅이 점검을 하고 활동 시간 오차 등을 확인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사실과 또 다른 걸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장관 임명은 물론이고 자녀의 입학도 취소하는 법률 제정도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근데 사실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조국 이슈에 대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 역시 이런 조 전 장관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글을 8일 새벽 6시쯤에 올렸었는데 오전 9시 민주당 회의에서 곧장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오후에는 민영배 인사청문 TF단장이 조 전 장관과 윤 당선인 부부에 적용된 불공정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과 기류가 같네요. 실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조국 반성문을 쏟아내자 조 전 장관이 이 복수의 당 인사들에게 나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을 얼마나 잘 쓴다고 진짜 반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번 청문 정국이 조 전 장관 주문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이 기준 그대로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의원이나 민주당 인사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인사청문 TF는 문재인 정부 7대 검증 기준에 이른바 시대 정신을 더하겠다면서 다소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상황된 조국의 느낌표는 조국 보유당 재현은 막아야로 하겠습니다.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적에 문재인 보유국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른바 지지층만 보는 정치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조 전 장관이 소환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네, 5만 명의 관객들이 운집했고 함성도 허용되면서 공연장은 팬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춤을 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빼곡히 들어찬 5만 관객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같은 시각 공연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 팬들은 라이브 플레이로 공연을 즐겼고 스타디움에 모인 팬들 역시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This is our second day. We went to the concert yesterday. It was an absolute blast. Everything was so hyped up. There are a lot of fireworks. 공연에 앞선 인터뷰 자리에서는 올해 그래미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과 관련한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또 도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 문제에 관해서는 빠른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곳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전 세계 수만 명 팬들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은 다음 주 2차례 더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산림 근처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를 삼가시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가량 웃돌면서 때일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겠고요.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을 할 때 운동권 출신 86그룹 정치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 내 86그룹 모임인 진보행동이 자진 해체를 선언한 즈음이었습니다.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던 말미에 이 정치인은 김 기자는 감옥을 안 갔다 와서 모른다고 웃으며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며 겪은 고초를 떠올린 말일 수도 있지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의미로도 다가왔습니다. 일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선민의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86그룹 정치인들의 용퇴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문득 9년 전 만난 그 정치인은 민주화를 위해 감옥 가봤냐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